뭐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모수가 꽤나 되다 보니까 요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보합이 가장 많아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31분, 그 다음에 뭐 1%에서 3% 하락 25명, 그 다음에 5% 이상 하락도 11명이나 되고요. 상승보다는 하락 내지 보합을 얘기하시는 분이 상반기니까 그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상저하고면 지금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내 집 마련 적기는 올 하반기가 41%로 좀 가장 많았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새해 전반적인 주택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50인 설문을 했네요. 하니까 상저하고가 44명. 그러니까 되게 묻어가기가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하락이 22명. 그 다음에 이제 머니에스에서도 설문조사를 21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너무 이걸 크게 잡았어요. 바운더리를. 구간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10% 이하 하락이 47.6%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 이하군요, 이하. 10% 이하 하락이 47.6%. 이거는 모수가 조금 작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그냥 분위기만 뭐 요 정도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전국 주택 가격을 얘기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이제 중요한 건 좀 나눠서 봐야 되겠죠. 수도권 주택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42.9%가 보합.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 상저하고와 보합. 그 다음에 10% 이하 하락이 요 정도. 그 다음에 10% 이상 하락이 4명 정도. 그 다음에 10% 이하 상승. 이거 너무 구간을 넓게 잡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구간을 10%는 주택에서는 너무 좀 크게 잡은 것 같고 1%, 3%, 5% 이렇게 좀 구간을 끊어 잡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부동산 투자는 6%밖에 없습니다. 6%. 네, 주식은 4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모르겠다는 뭐야,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 조사 시점이 또 언제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요거는 12월 30일자 기준이고요. 권대중 교수님은 서울 보합, 상저하고 아주 무난한 답변이죠. 네, 수도권 하락, 지방 하락, 전세가 상승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함 팀장님은 하락이네요. 그죠?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가는 상승한다. 서진영 교수님은 서울은 보합, 수도권은 하락, 지방도 하락, 전세값은 상승. 김효선 위원님은 서울 약보합, 수도권 하락, 지방 하락, 전세값 상승.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은 약간 베이스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네 분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주요 변수는 금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금리와 대출 규제, 그다음에 선거 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고금리 기조 속에 주택 수요 관망세가 짙어질 거다. 그다음에 함 팀장님은 상반기까지는 시장 반등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상저하고 정도 보는 것 같고, 내년 하반기부터 집값 완만한 우상향. 그러니까 되게 무난한 답변들이시죠, 보니까. 뭐 그냥 우리가 약간 가장 좀 중론으로 모아지는 느낌? 예, 그런 느낌들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송 소장님께서는 전국 보합, 서울 상승, 수도권 상승, 지방 하락. 지방 하락도 있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권대중 교수님은 전국 하락, 서울 하락, 수도권 하락, 지방 하락. 그 다음에 박 위원님은 보합. 그 다음에 서 교수님은 상승, 하락. 함 팀장님은 여기는 또 이렇게 다 하락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또 하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 대표님은 상승. 또 좀 특이한 눈에 띄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빡세네요. 다 하락입니다. 올 하락. 다 떨어진다. 네, 이게 전망이신 것 같고요. 내년 집값은 전국 하락세에서 하반기 보합으로, 그 다음에 전국 상저하 보합 예상한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아지는 상저하하고, 네, 전국 하락세, 하반기 보합, 상저하하고, 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올 시에 낙폭 둔화 보합 예상.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표님은 청약 쪽이 좀 주력이시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도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등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신다고 합니다. 내년 양극화 흐름은 심화될 거다, 심화되지 않을 거다. 이건 뭐야, 이렇게 제각각이지? 심화될 거다,
개선이 어렵다, 심화되지 않을 거다, 심화될 거다, 지속될 거다, 심화될 거다,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강남과 이제 하급지. 내년 분양시장 활발할 것, 주택가격 상승 예상, 그 다음에 PF 문제 등으로 물량 감소한다. 이제 거의 이런 느낌.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뭐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락, 하반기 상승, 상저하고 전세 강세. 박합수 교수님, 조정 보합 3, 4분기 소폭 상승, 상저하고 전세 강세. 이재국 교수님, 상하 하상, 전세 강세. 그다음에 최 대표님이 좀 특이해요. 눈에 딱 들어오죠. 매매 8% 내외 하락이, 8%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꽤나 떨어진다는 얘기고, 전세는 상반기에 상승폭이 일정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눈에 들어오는. 다른 분들 다 상저하고 예상을 하시는데, 최 대표님은 매매 8% 내외 하락. 오우, 장난 아닌데요? 네. 이런 상황이고, 주요 변수는 금리,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전세 규제,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마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사라. 조정 국면인 1분기 내에 사라.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 시에 사라. 30%? 주택 꼭 사야 할 이유 없다면 매수할 필요 없다. 단호하신데요, 굉장히.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0에서 10% 상승, 전세값 상승. 전세만 볼까요, 일단? 전세 보면 다 상승이에요, 다 상승. 상승. 네, 그리고 변수는 다 금리. 되게 재밌어요, 그죠? 공급 부정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또 금리가 시장을 지배하니까 또 싹 다 금리로 또 바뀐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동산은 다 되게 재밌게도 다 재건축이네요. 재건축과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시는 분들 나오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집값 변동률이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읽으시면 돼요. 서울, 수도권, 지방. 여기 전세도 마찬가지.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고종환 원장님은 상승, 보합으로 보고 계시고 전세는 꽤나 오름폭이 있는 걸로 보고 계십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은영 위원님은 이렇게 서울 상승 쪽으로 좀 보고 계시고 전세는 다 상승으로 보고 계시고 오히려 지방은 하락으로 보고 계시고 함 팀장님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과 좀 비슷하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포인트는 금리 인하, 그다음에 PF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 추천 시점은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24년 하반기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상승, 여기도 상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구입 시기는 상반기 나와 있고 이제 특이한 게 이상우 대표님인데 보세요. 이 집값 변동률이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서울 2%에서 3% 상승.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지방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무응답이야. 관심이 없어. 필요 없다는 거지. 나는 서울만 본다. 그래서 서울 집값은 이렇게 될 거고 서울 전세 가격은 이렇게 될 거다. 수도권하고 지방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없어. 관심 없다. 내 알 바 아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1순위로 나오는 것처럼 서울. 그 다음에 집을 언제 사야 되냐? 필요할 때 사라. 그 얘기 항상 일관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입주 물량 규제 완화가 이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박 의원님도 강보합, 서울, 수도권, 지방, 강강약 보고 계시고 지방은 뭐 구체적인 숫자는 없지만 어쨌든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신생아 특례대출 또 한번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제각각이에요. 그죠?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필요한 때 총선 이후 시황에 따라 이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죠? 24년 1분기, 24년 상반기 하반기가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타민님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되게 잘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또 빠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현철 소장님 27년까지 하락이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가 보네요. 하락장 27년까지 하고 횡보장 28년에서 29년 상승장 30년 예상한다. 와,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이 장이
지지부진한 하락장이 보합장 하락장이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슈퍼스타 한문도 교수님은 23년 하락. 틀린 것 같은데, 이미 여기서부터 틀린 것 같은데? 23년 전망이 고점에서 20에서 40% 빠진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죠?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24년도는 여기서 15에서 30% 더 빠진다. 23년 집값은 서울 기준 고점 대비 80에서 90% 상태다. PIR 12 수준이 적당하다. 네,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투자사 이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광수 대표님이죠. 애널리스트가 이제 아니죠. 대표님, 전 애널리스트님은 23년에 고점 대비 30% 빠진다. 24년도도 하락한다. 수요는 고금리로 투자 수요 감소했고 공급은 매도 물량이 증가했다.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한계가 있고 내 집 마련은 거래량 증가 시점이 동시, 가격 하락과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이뤄질 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김경민 교수님은 24년도에 매매값을 보합으로 보고 계세요. 이제 뒤에 기사가 나오는데 그 뒤에 기사에는 전세가는 상승, 서울은 보합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 아파트 기준으로는 6% 하락, 요 정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나 본데 요거는 이제 좀 해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석 교수님은 24년 전망이 상승입니다. 시장이 고금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이 감소 추세이다. 수도권 인구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60조 원에 가까운 정책 모기지론이 사용되지만 민간 대출 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을 위주로 수요 위축, 매매가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올 것이고 올해 정책 모기지론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많이 활용됐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수 기준으로는 하락세가 예측된다. 이게 이제 8% 하락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하반기부터 있지 않겠냐는 전망은 수용한다. 하지만 민간 대출의 경우 가상금리나 우리금리의 인위적 조정 또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상품금리는 내려가지 않는 수단을 만들어 놨다. 눌러놓긴 했죠. 수요자 입장에선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사용해야 하는 상품금리는 여전히 높은 이질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코멘트도 붙여주었습니다. 주택시장은 긴 시계열로 보면 산업을 많이 따라갔다. 산업 경기에 따라 내년에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영향으로 평택, 화성, 수원, 용인 등 각광받는 지역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삼성이네요, 삼성. 삼성.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전셋값 강세,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최 대표는 내년 상반기에 전셋값 강세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세대출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시중의 전월세 전환율이 큰 폭의 조정을 받지는 않는 한 전세값은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세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DSR에 전세대출 이자를 편입하는 식의 규제 수단이 있고 전세값이 더 오르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멀지 않아 상반기를 기준으로 강세가 잦아들 것. 전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고 높아진 주택값이 향후 위아래로 변동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집을 취득해도 문제없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것이 잠재 성장률을 위축시킬 것이다. 부동산에 이런 요인들이 아직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이겠죠. 없다면 살 필요가 없다. 투자적 관점에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지 말란 얘기. 이상호 대표님의 강론인데요. 또 재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GTX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GTX 신규 노선인데 문제가 GTX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동탄 이런 게 아니고 GTX 얘기를 하지만 최고 수혜지는 결국 서울이다. 서울에 생기는 신규 GTX역 인근 부동산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양재역과 같은 곳이다. GTX가 생길 경우에 이 역들은 서울 내에서도 이동이 더욱 빨라지게 된다. 현재 다들 경기도에 생기는 신규 역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GTX는 서울에 생기는 역들이 장기적으로 더 수혜를 크게 누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환승역인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3개 역이 가장 높은 수혜가 예상되며 꼭 이 3개 역이 아니더라도 서울 시내에 생기는 신규 GTX 역들을 중심으로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근데 비싸잖아. 아는데 맵팩 켜놓고 보는 건 아는데 비싸잖아요. 서울 시내 부동산은 아무래도 곧바로 진입하기 힘드니 첫 스텝으로 수도권부터 접근하는 경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불러올 부동산 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국면이 심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수도권과 서울 중심지의 부동산 가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호박이야, 단호박. 이 아저씨는 단호박이야. 그냥 닥치고 서울 사 이거야. 돈이 있든 없든 닥치고 서울로 와야 돼. 이런 이야기시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계란 노른자가 있잖아요. 각 지역에 계란 노른자. 뭐 평택이라 하더라도 계란 노른자가 있고 대전도 계란 노른자가 있고 뭐 수도권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지방에도 계란 노른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수성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되게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게 양지역을 내가 살 수가 있을까? 한 방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생각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인기가 많으신 분이니 하박이라고 하죠, 하박. 네, 하박. 이제 이분은 이상우 애널리스트, 이상우 대표님은 이제 GTX와 서울에 대해 이제 방점을 찍혀 있다면, 이제 이 김경민 교수님은 PF, 신용경색에 대한 포인트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총선을 전후로 해서 PF가 터질 것 같다. 부실화된 사업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신용경색이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든지 터졌어야 되는 게 지금 금융권에서 연장을 시켰고, 아마 3에서 6개월 정도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고요. 금리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다. 하지만 PF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일각에선 속아내는 과정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 PF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 이미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기존보다 10억 원 늘린 25조 원으로 확대했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을 계속 어설프게 연장만 시켰다는 점이 정책 실패라면 실패다. PF가 터지면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투자가 막히고 신용경색이 온다. 특히 지방은 더 큰 충격이 올 것이다. 근데 뭐 이 PF가 뭐 언제 터질지 어떻게 될지 뭐 이건 사실 모르죠.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죠? 이것까지 뭐 맞추면 뭐 이거에 맞춰갖고 포지션을 내가 이렇게 막 확확 바꾸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지역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공급량이 부족한 곳은 서울하고 세종 정도다. 세종도 그렇군요. 과거 공급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는 절대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 전국에 25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도 취소해야 된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 부족 문제는 기민하게 대처해야 된다. 수도권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재건축 재개발로는 안 된다. 신통기획만 해도 사업인가까지 3년이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무 늦다 이거죠. 그래서 공공택지 같은 국공유지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강남권 뭐 자곡동, 내곡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축 물량이 없다. 집값이 쌀 때 정부가 리츠를 만들고 민간 아파트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를 주거 사다리로 보는 경향이 관점도 있다. 이제 국토부 장관 이야기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어떻게 주거 사다리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공공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본다. 적정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확보하거나 생애 주기에 맞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주거 사다리 정책이다. 확실히 조금 이제 왼쪽에 좀 치우친 스탠스가 좀 보이죠, 여기서. 저희는 약간 그런 거를 보긴 하잖아요.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의 오로지 온리 그거는 아닌데 주거 사다리의 하나라고는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분은 공공의 정책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처럼 선택지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갭 투자를 권한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다. 갭 투자를 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죠. 빚내서 집 사라로 이제 막 하니까 영까지 끌어서 사라 막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된 것처럼 갭 투자가 주거 사다리로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국내 금리가 바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총선 후에 PF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신용경색을 얼마만큼 일으킬 것인지가 변수다. 네,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죠. 서울 공급 부족하다. 전세가 오른다. PF 상황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요약입니다. 슈퍼스타. 확실한 2차 조정기입니다. 계속 지속될 수도, 혹은 신생아 대출로 본격적인 3차 조정은 내년 하반기 전후일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리, 물가, PF, 입주 물량이에요. 다 보면은 금리 규제 완화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출 규제, PF, 공급 부족 심리, 미중 갈등이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총선, 금리, 경기, 정책, 이게 다 반가운 얼굴 소장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기준주택 매수할 때 24년 하반기 집값 거래량 회복 시에 해라. 이광수 의원하고 좀 비슷한 의견이고요.
수도권 무주택자는 청약이 우선이고 대단지 급매를 주목해라. 1주택자는 거주주택, 갈아탈주택, 가격 편차 축소 맞춰 매수.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너무 뻔한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는데? 잘 갈아타라 이 얘기 아니야. 갭이 줄어들었을 때 갈아타라 이 얘기 아니야. 너무 말을 어렵게 하잖아. 청약은 적정 시기, 24년도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이제 좀 공격 안 하려고 이제 좀 착하게. 흥분하면 안 돼,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한 살 더 먹었는데. 상반기 급매물 매수 검토. 고점 대비 강남 등 인기 지역은 20에서 25%, 나머지 지역은 30%싼 매물. 꾸준한 청약 및 경매 매수도 검토. 저는 이거는 공감합니다. 청약하고 경매 쪽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PF, 금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주택자는 청약과 분상대 지역 민영 청약 추천. 갈아타기는 선매도 후 매수. 상급지 저가 매물 위주. 말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청약 분양권, 입주권 매수로 핵심지 신축 아파트 보유. 핵심은 뭘까요? 김재경 소장님이 포인트는 새 아파트. 새 거 될 거. 앞으로 새 거 될 놈. 핵심지. 네, 핵심지 새 거 사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진이 그죠? 그 다음에 금리 전세시장 입주 물량 정책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무주택자는 본인 경제 여력 될 때 매수해라. 뭐 하나만 한 이야기 맨날 하고 있고요. 200석을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뭐 탄핵 얘기 나오고 막 그러던데 뭐 그 전까지는 아직은 눈에 띄는 제도가 없어요. 보면 그냥 잔잔합니다. 그쵸? 1월, 3월 뭐 우리가 뭐 관심이 있을 만한 우리한테 뭐 영향이 미칠 만한 게 뭐 이거 5월달 이거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뭐 이 정도 이거 말고는 뭐 나머지 뭐 없죠. 뭐 일개신도시 특별법 이 정도 이 밑에는 다 없어진 거고요. 일몰제니까 뭐가 없죠. 특별히 뭐가 없어요. 그냥 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심심하죠. 장이 지금 심심한 장입니다. 지방 사이클이 빠르고 지역마다 달라서 한마디로 언급하기 어려운데 다들 지방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네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안 할까요? 모르거든. 안 돌아다녀 봤거든. 모르거든. 자기 돈 내고 등기 안 쳐봤거든. 창원, 뭐, 대구, 수성구를 저처럼 뭐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녀 봤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자체가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자체가 일단 지방 부동산에 대한 뭐 어디 특정, 강원도, 대전, 뭐 전라도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서울 이 집값에 훨씬 더 사람들이 클릭수라고 하죠.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확실히 좀 서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도 다 서울 기준이잖아요. 서울이 뛰면 뭘 하겠다 어쩐다 막 얘기 나오고 수도권이 들썩들썩하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가 나오니까 지방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가 뭘 이렇게 밟고 건너가고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게 뭔지 아세요? 요 길다란 거 요거. 우리가 이번 상승장에 걸어온 길입니다. 너무 쉬웠죠? 재밌고 하나하나 이렇게 건너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건너는 이렇게 건너왔어요. 이게 평균대입니다. 평균대. 우리가 이렇게 아장 뭔가 잘못 샀어. 삐끗했어. 바닥을 잘못 짚었어. 이 평균대, 유아용 평균대에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짚었어도 그냥 발을 딱 딛고 점프하면 다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왜? 개나 소나 오르는, 개집도 오르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왔거든요. 그냥 뭐 잠깐 휘청해도 그냥 삐끗하면 바닥 밟고 그냥 다시 올라오고 그냥 계속 앞에 또 가면 되고 앞에 아이 가는 거 보고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아장 하면서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실력이라고 약간 좀 심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게 문제이긴 한데 이게 지금 요 평균대에서 지금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 평균대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은 그냥 헛디디면 돼지는 거야. 지금은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게 이 평균대가 높이가 낮아지려면 아직 한참 걸려야 된다. 난이도가. 취득세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뭐 대출 규제도 그렇고 이게 엄청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거를 막 개주넘기를 하려고 그래. 아장아장 걸어도 높이가 높아져서 쉽지가 않은데 이런단 말이지. 이런 걸 막 하려고 그래. 이런 거를. 지금. 고개를 넘겠어 나는. 이거 건너놓고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런 걸 하려고 그런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난이도가 지금 올림픽인데 까불면 되진다니까요. 지금 까불면
지금 까불면 돼진다.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뭔가 선진입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선진입, 선선진입, 뭐 이런 거 한다고 갭 작은 데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안 된다니까, 지금. 이러면, 이러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답이 안 나오죠, 이제. 막 규제 풀리고 어쩌고 막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제주 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좀 안 되는 보인다고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힘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아마? 한번 이렇게 밀면 죽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하지 마셔라. 지금은 아장아장 이 평균대 높이가 높아졌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니다. 그래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도 팔로 짚으면서 걸어가야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거 할 때 아니다. 이런 거 지금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거 할 때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후랭이 너는 생각이 뭐냐? 네 생각이 뭐냐? 이제 전문가 N명의 생각을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살 집이 필요한 자 누가 있을까요? 뭐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주택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집이 필요하신 뭐 분가가 필요한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꾸 뭔가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해요. 뭔가 이 사람한테 의존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의 환경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 생활 패턴을 다 이야기를 해줘도 설령 어떤 상담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다 얘기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다 제각각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고 본인 재정 상황, 본인의 심리 상태, 본인의 가족 구성원, 그 다음에 그 가족 구성원들과 이해관계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딱 청약이 정답입니다. 뭐 이제는 경매의 시대가 옵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사놔야 됩니다. 피 다 깎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갭매우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빨리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딱 이렇게 재단하듯이 딱 잘라가지고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어요, 그런 게. 정답 이런 게 없는데 자꾸 이제 유튜브에서 정답을 찾고 막 뭐 하락한다 그러면 막 가서 짝짝짝 하고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막 대단한 인사이트이십니다 막 이러는데 사실 그 해법을 찾아나가는 건 내가 찾아나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시장을 지켜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타이밍을 노리려고 하고 막 잘 살려고 하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내 라이프 사이클을 점검을 해보면서 그다음에 나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장도 있고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한 그 솔루션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분양이 월세 살면서 청약 해놓고 기다리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직장 같은 것까지 고려하면 핵심지 제재 이런 거 몸빵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이게. 네, 어떤 분들은 또 실거주를 경매로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면 집이 많은 자 약간 표현을 모호하게 했죠. 그러니까 집이 많은 자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의 기준인 거예요. 이것도 상대적인 거죠. 이것도 정답이 없어. 뭐 6채면 많은 거고 5채면 적은 건가? 이것도 물리적으로 딱 재단이 안 돼요. 이게 5채면 많은 건데 그 5채가 다 빌라야. 그럼 많다고 볼 수 있나? 1억짜리 빌라야 다 5개가. 그럼 많다고 볼 수 있나? 3채인데 재건축 2개 있고 강남 핵심지 신축 하나 있어. 그럼 그 적은 건가?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이게. 많다 적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댓글로 뭐 숫자 주택수 써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약간 쇼맨십이기 실제로 보면 집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거 딱 기준을 잘라서 하기가. 그러니까 양과 질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지금 150명 정도 보고 계신데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다면 올해도 어차피 잘 알아서 하실 거다. 왜? 재작년과 작년 난이도가 매우 상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뭐 중상이나 중 정도 될 것 같은데 23년도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너 맘대로 해도 된다. 너가 어차피 잘 할 거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다면 사라지지 않고 잘 살아남으셨다면 올해도 잘 버티고 잘 구성을 해 나갈게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할 것들 정리할 거 안 해야 될 거 속가낼 거 있으면 좀 취하고 끝까지 들고 갈 거
보시고 뭐 이런 거는 다 할 것이고 이제 넥스트 스텝을 준비를 하셔야죠. 시즌 1 문재인, 시즌 2 역전세 고금리 두드러 왔던 시기 이걸 겪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넥스트 스텝 마블 페이지 1, 2, 3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제 좀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이니 총선 이후로 그럼 나는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올해 부동산 투자 방향성 어떻게 되십니까? 뭡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계시겠죠? 어떻게 할지? 남들이 파니까 나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다 각자 자신만의 전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돈을 벌고 싶은 자. 제일 먼저 24년도에 제일 먼저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인데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건 내 본업입니다. 내 본업.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 연봉 계약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겠죠? 연봉 계약 했겠구나. 했겠죠. 12월 달에 했겠죠. 연봉 계약을. 연봉 계약 안 하신 분들 이제 아마 또 하실 거고 1월 달에 하실 텐데 내 본업부터 일단 탄탄히 해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재테크를 고민하셔라. 항상 이 재테크 시장의 대원칙 선월급 후 재테크다. 네, 내 본업 먼저, 내 앞바퀴 먼저, 그 다음 뒷바퀴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신제가 이후에 투자를 해라 이 얘기거든요. 수신이 뭘까요? 수신. 제가 이제 하반기에 좀 느낀 건데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병원을 3차 병원까지 제가 갔었거든요. 이제 아마 수술도 할 예정인데 몸이 망가지니까 뭐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엉망이 되더라고요. 내 생활 패턴, 스케줄, 뭐 금전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거 완전히 막 다 꼬이면서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 내 마음을 먼저 좀 다스리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내 마음이 심란하고 내가 뭔가 지금 생각이 뭐가 이것저것으로 복잡하면 사실 재테크는 아직 하실 때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복잡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면 수신이 저는 먼저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집안 문제가 또 있어요. 집안 문제가.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결혼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결혼하셨으니까 이게 또 문제인 거야. 내 와이프 문제, 내 남편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내 자녀 문제, 내 자녀의 그 사건 사고, 교육, 그 다음에 뭐 친구와의 관계, 뭐 그 다음에 뭐 채무 관계, 뭐 이런 거 있죠. 사업, 동업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먼저 좀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좀 잘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다스리는 게 좋겠다. 우리가 수신제가 한 다음에 치국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치국이나 평천하는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내신 5, 6등급짜리가 수능 1등급 나올 리가 없거든요. 지금 내가 내신을 얼만큼 받고 있는지 등급을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수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되게 듣기 싫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에서 계속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좀 다양한 관점으로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ETF도 있고 월배당도 있고 또 요새 지금 뭐 현금 흐름 창출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부동산 말고 나 맞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반도체 포모 온다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 빨리 사야 된다니까 지금이라도. 반도체 어떡하시려고요 지금. 반도체 흐름이 지금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AI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유튜브 콘텐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내가 동영상을 뭘 찍지 않아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지금 AI 프로그램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부터 해가지고 달리부터 해가지고 미드전이 뭐 온갖 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막 많이 갈아넣지 않더라도 내 시간과 노력을 갈아넣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까지 갭 투자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갭으로만 살 거야.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수도권만 봐. 나는 뭐만 해.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사고 확장.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역세권만 봐. 뭐 나는 2호선 라인만 봐. 나는 서울만 봐. 나는 경매만 봐. 나는 뭐만 봐. 토지만 봐. 빌딩만 봐.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사교의 확장, 유연성을 좀 가지시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유튜브는 잘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운동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제대로 된 투자도 운동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셋업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본 자세. 네, 제가 최근에 헬스장을 옮기니까 이제 무료 PT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 PT를 하는데 그 IFBB 프로입니다. 프로. 네, 프로 선수한테 이제 우연찮게 PT를 몇 번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셋업이 제일 중요하다. 셋업.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운동을 할 때 있어서는 하체와 이 발바닥과 이 지면과의 셋업.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운동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그 기초를 되게 간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나니까 훨씬 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잘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운동과 같이 투자도 기본 셋업이 되게 중요하다. 기본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편협한 사고방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나는 뭐 공급 물량만 봐. 뭐만 해. 이런 생각들보다는 여러 방식을 좀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질문이 있는데요. 근생 건물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이 바닥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작년 겨울 아파트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있어도 근생 건물 안 합니다. 그 풍백님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자기 본인 블로그인가? 거기 올려줬는데 거기 보면 10명 중 1명이 까먹고 있습니다. 건물주 10명 중 1명이 까먹고 있고 뭐 순이익이 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뭐 넉넉하게 월 4천인가? 순수익 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거의 뭐 80%인가가 되게 조금 이렇게 받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수익률이 거의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면서 아마 마케팅을 할 거예요. 이제 중견기업과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잡아야 됩니다. 지금 잡아서 금리가 최하단일 때 파십시오. 뭐 이럴 텐데 금리 하락 속도가 어떤지 어떻게 알고 매매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아파트도 어려워 죽겠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씩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임차인들과의 갈등 이런 거 꽤 있어요. 은근히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관리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맡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건 규모가 좀 커야 돼요. 건물 3개 이렇게 좀 통으로 맡기든지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나오지. 내가 건물 하나 딸랑 갖고 있는데 그거 맡겨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수익률을 굉장히 좀 까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할 게 좀 스트레스 거리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좀 그게 좀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경매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왕이면 조금 복잡한 것들 권리관계가 좀 복잡하게 얼기설기 되어 있고 상상의 나래를 내가 펼치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네? 내가 이런 식으로 좀 셋업을 하면 되겠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내가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면서 경매로 보시는 건 어떨까? 그냥 가서 홀라당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네, 그런 관점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제 빌딩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 많아도 하지 않을 거다. 왜? 내가 그 사람들을 핸들링하는 역량이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물론 이제 엄청 큰 빌딩이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돈이 아닐 거라고 보고 뭐 100억 이하라고 보면 50억 이하, 100억 이하라고 보면 굳이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 시세 차익 먹으려다가 물린 사람들 많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기업에서 막 밀었거든요. 중견 기업에서도 막 밀었고 그 하라고 막 사라고 컨설팅 것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긴 해요. 저는 많이 물렸죠. 심지어 뭐 전문가도 물려갖고 막 이자 막 내면서 막 강의 엄청 돌리고 막 인터뷰 하다 보면 카메라 끄고 뒷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좀 나는 꼬마 빌딩은 아닌 것 같은데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OP를 지금 해야 되냐? 신규 진입의 입장이라면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든 내가 돈이 2천만 원이 있든 3천만 원이 있든 저는 OP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반도체를 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할 겁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까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까불면 지금 제 자금 사정에서는 뒤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할 거고, 오피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부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해줘요, 자기가. 직장인인데, 본인이 직장인이고 본업은 따로 있는데, 선 월급, 후 재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저녁에는 이제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파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AI로 작가, 그림 이런 거 만드는 걸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뭐 로고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썸네일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전자책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게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전문 분야가 없을 것 같은데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끝자락 고분양가라면 영끌에서 진입할 시점인가요?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물어보시는 분 텍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끝자락인데 고분양가인데 영끌인데 이걸 산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걸리시는 거잖아요. 경기도 끝자락인데 고분양가인데 영끌인데 해도 돼요? 지금 이거잖아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해야 사도 되냐 이거잖아요. 세 가지 다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평균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요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그 경기도 끝자락 고분양가 영끌은 이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여기서 자리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발로 착지 가능하실까요?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평균대 밑에 매트가 깔려 있지 않아요. 지금 4년도 부동산 시장에는 매트가 깔려 있지가 않아요. 가시가 꽂혀있어. 가시가 떨어지면 피투성이가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경기도 우리 그 행복했던 그 시절, 우리들만의 추억 있잖아요. 이 시절, 아장아장 이 시절 있잖아요. 영인의 집도 오르고, 순인의 집도 오르고, 철순의 집도 오르고, 그냥, 너 뭐 샀어? 1억밖에 안 올랐어? 뭐 이런 거, 한 달 만에 1억밖에 안 올랐어? 뭐 이런 시절이 지금 아니라니까요. 삐끗해도 그냥 발 디딛고 다시 올라와서 또 사고, 삐끗해도 다시 올라와서 또 사고, 이게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라니까, 이거. 떨어지면 피투성이가 돼요. 지금 평균대가 딱딱해지고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마셔라. 무리수를 자꾸 두려고 하지 마시고, 평균대에서 꼭 제주를 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평균대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링을 한다? 링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링에 매달린다라든지, 매트에서 앞구르기를 한다든지, 더 쉬운 것들로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요. 리본 있네, 리본. 여기 리본. 도마도 어려운데? 리본 있잖아, 리듬 체조.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되잖아. 반도체 이런 거, 리듬 체조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되잖아. 이런 거 할 거야? 지금 평균대에서 이런 거 할 거야? 개구리 넘기 할 거야? 이런 거? 뒤집어지는 거? 이런 거 할 거야, 지금?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쉬운 거. 지금 돈이 쏠리고 있는 거. 그런 쪽에 가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우리 관심사로 돌아왔다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유연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건강하시고요. 꼭 24년도에는 건강 꼭 챙기시고, 본인부터 좀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가족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재테크, 그 다음에 본업까지 좀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 계획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4년도 첫 방송은 수요일날 오후 1시에 또 진행이 되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